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어땠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쥐새끼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쥐보다 못했죠. 쥐는 적어도 자유롭게 구멍으로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을 살고 탈출한 단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1995년 가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국가무역회사에서 일했고 미래가 밝았습니다. 결혼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보이부 사람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따라오시오. 조사할 게 있어. 조사요? 저는 아무 잘못도. 말 많이 하지 말고 따라오시오. 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보이부 요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시오. 도망요? 저는 왜 도망을 쳐야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검은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보이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신문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쪽 의자에 앉았고 신문관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이정호 동무, 당신 삼촌이 누구요? 삼촌이요? 이정수입니다만. 그 이정수가 반역자라는 거 알고 있었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삼촌이 반역자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삼촌은 성실한 당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 삼촌은 한 달 전 남조선으로 도주했소. 완벽한 반역 행위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삼촌과는 1년 넘게 연락도 안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당신이 삼촌에게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그건 명절 때 부모님께서 보내라고 하셔서 제 명의로 보낸 겁니다. 저는 탈북을 도운 게 아닙니다. 신문관이 탁자를 쾅 쳤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당신은 반역자의 일가족이요. 연좌제에 따라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 처벌받을 것이오. 연좌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연좌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제 약혼녀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됐소. 당신과 당신 부모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오. 수용소라니.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저는 반역자의 조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트럭에는 우리 말고도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정치범 또는 정치범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트럭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드디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라. 빨리.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높은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막로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철조망에는 고압 전선이 감겨 있었고 땅에는 지뢰가 묻혀 있다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그 수용소였습니다. 정문 위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과 수령을 배신한 자들이여 이곳에서 죄를 씻어라. 우리는 줄을 지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제 인생도 닫혔습니다. 수용소 안은 더 끔찍했습니다. 낡은 막사들이 줄지어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맨발로 흙투성이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입들은 이쪽으로. 우리는 큰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안에서 한 간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름이 없다. 번호만 있을 뿐이다. 이정호, 너는 5347번이다. 앞으로 그 번호로만 불린다. 5347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이곳의 규칙을 말하겠다. 첫째, 탈출을 시도하면 즉시 총살이다. 둘째, 명령에 불복종하면 가혹행위를 당한다. 셋째, 동료를 고발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넷째,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를 줄인다. 다섯째, 이곳에서의 일은 절대 외부에 말할 수 없다. 물론 너희는 평생 여기서 살다 죽을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평생 여기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짐을 풀 것도 없다. 너희가 가진 건 다 압수한다. 이제부터 수용소 죄수복만 입는다. 우리는 옷을 벗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한 방에서 다 벗었습니다. 수치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죄수복은 남루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때가 찌들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5347번, 너는 삼동사로 배정한다. 거기서 석탄 캐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야,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어머니도요. 아버지도요. 꼭 살아계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저는 삼동사 막사로 끌려갔습니다. 막사 안은 비좁았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다들 골격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만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신입이구만.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앞니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몇 살이요? 25입니다. 젊구만. 여기서는 젊은 게 좋아.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온 지 15년 됐어. 15년. 저는 그 말에 경악했습니다. 15년이나요? 그래. 원래는 평생형이야.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거지. 나처럼.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충고 하나 해줄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3가지를 잊어야 해. 존엄, 양심, 그리고 인간성. 그걸 잊지 못하면 일주일도 못 버텨. 그날 밤 저는 막사 바닥에 누웠습니다. 나무 판자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10월이었는데도 난방이 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제 인생의 끝일까요? 25의 나이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야.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일인지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를요. 다음날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모두 밖으로 나와. 잠은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맞았습니다. 막사 밖에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죽은 듯 산 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호 시작한다. 간부들이 번호를 불렀습니다. 5347번. 제 번호가 불리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식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옥수수알 몇 개가 든 묽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소금기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옆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많이 줬네. 첫날이니까. 내일부터는 이것의 절반도 안 나와.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깊은 땅속이었습니다. 어두웠고 좁았고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석탄 500kg을 캐야 한다. 못 채우면 저녁밥을 안 준다. 500kg.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석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이 채찍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묽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5분 동안 먹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작업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탈진한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빨리. 감시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감시원이 채찍으로 남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남자는 신음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일할 수 없으면 죽어야지. 감시원이 남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남자는 구르듯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의 목숨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일할 수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발은 갈라져 있었고 등은 곡괭이 무게 때문에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또 묽은 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밤 9시 소등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나무 판자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날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첫날. 그리고 앞으로 3650일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말하겠다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가 잃게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첫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지나갔다기보다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16시간의 노동이었습니다. 하루 3끼는 전부 옥수수죽이었습니다. 그것도 물이 대부분인.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습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탄광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500kg의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손은 이미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은 다 깨져나갔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발로 돌투성이 길을 걸으니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무너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3명이 갇혔습니다. 우리는 구조하려 했지만 감시원이 막았습니다. 그냥 놔둬. 저 3명 구하려다 더 많은 사람 죽으면 어쩌려고. 작업 계속해.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항의했습니다. 감시원이 그 사람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입 닥쳐. 여기서 죄수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작업 도구지. 도구가 고장나면 버리는 거야.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무너진 갱도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비명소리는 서서히 작아지더니 결국 멈췄습니다. 3명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생매장당한 겁니다. 그날 저녁 시신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갱도를 봉쇄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된 겁니다. 2달째 저는 수용소의 규칙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첫 번째 규칙, 절대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면 맞습니다.
이유 없이 맞습니다. 간부들은 심심하면 죄수들을 때렸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 음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라. 수용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었습니다.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몰래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풀뿌리, 나무 껍질, 벌레, 쥐.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먹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쥐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지만 배고픔은 모든 거부감을 없앴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도 쥐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날 것으로요. 불을 피울 수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규칙, 동료를 믿지 마라. 수용소에는 밀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음식을 더 받거나 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속삭이는 말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탈출 이야기라도 했다가는 바로 신고당했습니다. 네 번째 규칙, 감정을 죽여라. 수용소에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동정심, 연민, 사랑. 그런 것들은 살아남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누군가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됐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석 달째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광장에 모든 죄수들이 소집됐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앞쪽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자는 탈출을 시도한 반역자다. 수용소의 규율을 어긴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는 가족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하지만 자비는 없었습니다. 조준, 발사,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피가 땅으로 흘렀습니다. 이것이 탈출을 시도한 자의 최후다. 명심하라. 우리는 시신을 보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30분 동안 교훈을 새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탈출하다 잡히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탈출을 시도했구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했구나. 용감한 사람이야. 넷째 딸, 저는 부모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막사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5347번, 너 부모가 여기 왔다며? 네, 같이 왔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제 오동사에서 여자 한 명이 죽었는데 내 어머니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폐렴이었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었어. 오늘 아침에 묻었을 거야. 저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가는 건 금지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저도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 구역과 여자 구역은 완전히 분리돼 있었으니까요. 다섯째 딸, 생체 실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의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죄수들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무동에 끌려가면 살아서 못 나와. 한 고참 죄수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데요? 새로운 약을 실험해. 죄수들한테. 총알이 어디 맞으면 빨리 죽는지도 실험하고. 독가스도 실험하고. 그게 사실입니까? 내 친구가 거기 끌려갔어.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다리를 일부러 더 다치게 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관찰했대. 마취도 없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친구는 죽었어. 고통 속에서. 그 후로 저는 절대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의무동에 가면 끝이었으니까요. 여섯째 딸, 공개 고문을 받습니다. 한 여자 죄수가 음식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마 부엌에서 일하다가 감자 한 개를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둑년, 당의 재산을 훔쳐? 간부가 여자를 광장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모든 죄수가 보는 앞에서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간부가 여자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쇠 줄로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여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등에서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으면 안 됐습니다. 다 봐야 했습니다. 안 보면 자신도 처벌받았으니까요. 50대를 맞고 나서 여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부는 그제야 멈췄습니다. 이것이 도둑의 최후다. 명심하라. 여자는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7째 달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팔았습니다. 탄광에서 같이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쯤 됐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자기 배급을 조금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5347번 나 탈출할 거야. 다음 주에. 미쳤습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어. 차라리 자유를 찾다 죽는 게 낫지. 계획이 있습니까? 응. 야간 작업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자세한 건 말 못해. 혹시 모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 남자가 탈출에 성공할까요? 아마 실패할 겁니다. 대부분 실패하니까요. 그리고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탈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신고하면 어떨까요? 간부들이 저에게 포상을 줄 겁니다. 음식을 더 주거나 작업량을 줄여주거나. 양심과 생존 본능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생존 본능이 이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감시원에게 말했습니다. 보고할 게 있습니다. 뭔데? 6258번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확실한 거냐? 네.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날 밤 6258번은 체포됐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다음날 공개 처형됐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처형 후 간부가 저에게 왔습니다. 잘했다. 5347번. 여기 포상이다. 감자 2개를 줬습니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팔아서 받은 감자였으니까요. 저를 믿고 이야기해준 사람을 배신해서 받은 감자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용소 고참이 했던 말을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존엄, 양심, 인간성을 잊어야 한다. 저는 이미 양심을 잃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8째 달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식량 창고 근처에서 작업하던 중 저는 옥수수 한 자루가 떨어진 걸 봤습니다. 주변에 감시원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옥수수 몇 알만 주워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옥수수를 움켜쥐었습니다. 옷 안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 작업하던 다른 죄수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저는 옥수수 하나를 꺼내서 그에게 줬습니다.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공범이 된 겁니다. 9째 달 겨울이 왔습니다. 수용소의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난방은 없었습니다. 옷도 얇았습니다. 그냥 여름에 입던 죄수복 그대로였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 사람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체온을 훔쳤습니다. 밤에 다른 죄수들과 몸을 밀착시켜서 잤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으면 그 시신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는 죽은 사람의 몸에서도 잠깐 동안은 열이 났으니까요. 저는 죽은 사람 옆에서 잤습니다. 체온을 얻기 위해서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면서도 했습니다. 열째 달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본 적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제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저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는, 그저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였습니다. 동료가 죽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 줄었네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음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배신도 거짓말도 도둑질도. 저는 쥐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쥐보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끝이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인간성을 잃었어도, 존엄을 버렸어도, 양심을 팔았어도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꺼질 듯 말 듯한 희망이요. 언젠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825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날짜를 세웠습니다. 막사벽 구석에 나무 조각으로 금을 그어가며 감시원들이 발견하면 혼날 걸 알면서도 세웠습니다. 그게 제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3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있었다면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체중은 45kg 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70kg이었는데 말이죠. 이빨은 절반이 빠졌습니다. 영양실조와 괴혈병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성끌었고 피부는 검버섯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정호가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 미래가 밝았던 청년, 약혼녀와 결혼을 앞뒀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5347번이었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6년째 되던 해봄, 아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구역에서 일하던 한 죄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5347번, 너 아버지 이철수 맞지?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 폐렴이었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도. 장례는? 장례? 여기서 무슨 장례? 그냥 산에 묻었지. 다른 시신들이랑 같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이 지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저도 마지막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부모님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감정 자체가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7년째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2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김성민이었습니다. 번호는 7829번. 성민은 아직 수용소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빛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민은 밤마다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6년 전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7829번 조용히 해. 감시원이 들으면 맞아. 맞으면 어때요?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싸우다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달 안에 사라질 거야. 다들 그래. 형은 어떻게 그렇게 체념할 수 있어요? 아직 젊잖아요. 젊다.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살은 젊은 나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6년을 살았으면 이미 늙은 겁니다. 영원히 늙은 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의 눈에서 빛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성민도 우리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기계가요. 어느 날 성민이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이제 아무 감정이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8년째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한 늙은 죄수가 탄광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도와줘. 늙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우면 제 작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럼 할당량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저녁밥을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저는 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발. 늙은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그 늙은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9년째 집단 학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 구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20명 정도의 여자 죄수들이 감시원을 공격한 겁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하지만 폭동은 30분도 못 가서 진압됐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왔으니까요. 다음날 모든 죄수가 광장에 소집됐습니다. 폭동에 참여한 20명의 여자들이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역의 대가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0번이었습니다. 2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신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산으로 끌고 가서 묻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 여자의 시신을 끌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총에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시신을 구덩이에 넣으면서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신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신을 가지러 갔습니다. 마치 물건을 옮기듯이요. 10년째 성민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성민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해진 겁니다. 감시원이 채찍으로 때렸지만 성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347번, 너 저놈을 의무동으로 끌고 가. 저는 성민을 업었습니다. 뼈만 남아서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의무동으로 가는 길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저 죽는 거죠? 아니야. 치료받으면 나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무동에 가면 실험 대상이 됩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 저는 후회 안 해요. 적어도 형처럼 오래 살진 않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보면 무서워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성민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희망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형 잘못이 아니에요.
이 지옥이 잘못이죠. 의무동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성민을 안으로 넘겼습니다. 형, 제가 죽으면 세상에 말해줘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나도 여기서 못 나가는데 나가실 거예요. 형은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느낌이 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성민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신처리반에서 일하는 죄수가 말했습니다. 7829번 죽었대. 의무동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뭘로 실험했는지 몰라도 몸이 엉망이었대. 온몸에 주사 자국이.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사람으로 봐줘서. 하지만 제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지옥에는 신도 없었으니까요. 10년 반째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죄수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8534번. 그는 원래 수용소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수가 된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5347번 수용소 북쪽 담장 근처에 지뢰가 없는 구역이 있어. 뭐라고요? 원래는 지뢰밭인데 홍수 때문에 일부 지뢰가 떠내려갔어. 복구를 안 했어. 예산이 없어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쉽진 않아. 철조망도 있고 고압전선도 있고 막로의 감시도 있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너 10년 넘게 여기 있었잖아. 살아남았어. 그건 네가 강하다는 뜻이야.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요? 나? 나는 곧 죽을 거야. 이미 병에 걸렸거든. 폐암인 것 같아. 어차피 몇 달 못 살아. 그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나가줘. 그리고 세상에 말해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저도 탈출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나는 3년 동안 경비였으니까 잘 알아. 그날 밤부터 8534번은 저에게 탈출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북쪽 담장의 정확한 위치, 지뢰가 없는 경로, 경비의 교대 시간, 철조망을 넘는 방법, 모든 것을요. 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2달 후 8534번은 죽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잊지 마. 넌 나갈 수 있어. 꼭 나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꼭 나갈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신을 산에 묻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간다. 이 지옥에서. 그리고 세상에 말한다. 여기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11년째 저는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옥수수알을 숨기고 나무 껍질을 모으고 먹을 수 있는 풀뿌리를 찾아서 말렸습니다. 체력도 키웠습니다. 작업 후에 몰래 운동을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달리기 연습. 탈출하려면 체력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1년 6개월째 그 기회가 왔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큰 폭풍이 왔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수용소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저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8534번이 알려준 그 경로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차라리 자유를 찾다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달렸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택으로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고압전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전이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로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경비가 손전등을 비추는 겁니다. 거기 누구냐? 저는 더 빨리 기어 올랐습니다. 철조망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쳤습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부딪혔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도망자다. 쏴. 더 많은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들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숲을 통과하고 개울을 건너고 산을 올랐습니다. 11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적어도 자유를 찾다 죽는 것이니까요.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숲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 깨 짖는 소리,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목이 아팠습니다. 철조망에서 뛰어내릴 때 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손도 피투성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을 때 찢어진 상처였습니다. 나뭇가지에 계속 긁히면서 상처는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1년 동안 영양실조 상태였던 몸이 이렇게 달리는 건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적견들이 제 냄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8534번이 알려준 걸 기억했습니다. 개를 따돌리려면 물로 가라. 개는 물에서 냄새를 잃어버린다. 저는 개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작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8월이었지만 산속 계곡물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개울을 따라 걸었습니다.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요. 개 짖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잃은 겁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속 물속을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그제야 물에서 나왔습니다. 반대편 강둑으로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용소 방향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멀리 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을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요. 8534번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북쪽 담장으로 탈출한 다음 동쪽으로 가라. 모두 북쪽으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 동쪽으로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11년 만에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20km는 떨어져야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중국으로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밤새 달렸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폐는 불타는 것 같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해가 뜨자 저는 숲속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돌아다닐 테니까요. 나무 아래 숨어서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없이 명령 없이 그냥 제가 원해서요.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수용소의 악몽이었습니다. 채찍 소리, 비명 소리,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 꿈에서도 저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깨어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숨겨뒀던 옥수수알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몇 알 되지 않았지만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물도 필요했습니다. 근처에서 샘을 찾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셔서 체했지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동쪽으로 두만강을 향해서요. 이틀째 밤 저는 민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해야 했습니다. 음식이 필요했으니까요. 11년 동안 수용소에서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집 뒤편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배추, 무, 감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자 몇 개를 캤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요. 그때 개가 짖었습니다. 누구야?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감자를 움켜쥐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이야. 서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는 얼마 안 가서 포기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저는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봤습니다. 3개였습니다. 생감자였지만 저에게는 황금 같았습니다.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흙도 제대로 안 털고요. 맛있었습니다. 11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밤 마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우회하려면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 외곽을 따라 걸었습니다. 갑자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저를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잡힌 겁니다. 트럭에서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신분증 내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죄수복도 아직 입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봤습니다. 5347. 제 팔에 새겨진 번호였습니다. 이거 수용소 죄수잖아. 탈출수다. 잡아.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군인의 팔을 뿌리치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쳤습니다. 탕탕. 더 많은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8534번이 알려준 대로요. 총을 피하려면 직선으로 달리지 마라. 지그재그로 뛰어라.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개들이 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달렸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요. 수용소 죄수가 탈출했다는 게 알려진 겁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나흘째 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강 너머는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강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경비대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8534번이 말했습니다.
경비대는 2시간마다 교대한다. 교대 시간에 10분 정도 빈틈이 생긴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경비들이 움직였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고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겁니다. 쏴, 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총알이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요. 저는 헤엄쳤습니다. 물속에서 보이지 않게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경비들이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반대편을 향해서요.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제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반대편 강변이었습니다. 저는 물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울었습니다. 11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아직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굶주렸고 지쳤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을 봤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본 별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밤하늘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았다. 지옥에서 살아났다. 이제 세상에 말할 수 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조선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을 외곽을 돌면서 관찰했습니다. 한 집에서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남자 옷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수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었으니까요.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훔쳤습니다. 바지 하나, 셔츠 하나. 낡았지만 죄수복보다 나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죄수복은 땅에 묻었습니다. 11년을 입었던 그 옷을요.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죄수보다 나았으니까요. 저는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였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으니까요. 길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숨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왔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브로커가 필요해. 혼자서는 못 가. 돈이 없는데요. 나중에 갚으면 돼. 한국 가서 일하면서. 브로커들도 그렇게 일해. 그래서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에 숨어 사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브로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대단한데. 거기서 탈출한 사람 거의 없어. 너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죠.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11년을 수용소에서 버텼는데 몇 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저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불법 노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굶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말하는 것. 수용소의 진실을요. 성민이 8534번,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2007년 가을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13년입니다. 수용소에서 11년 탈출 후 2년. 13년 만에 진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세상에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저는 증언자였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묵 속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었지만 정신은 아직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채찍 소리, 비명 소리, 죽어가는 사람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수용소가 아니야. 한국이야.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의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정호 씨 PTSD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요. 11년 동안 수용소에 계셨으니 당연합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하면 나아집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잊으면 안 됐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됐으니까요. 2008년 1월 저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생활비도 1년치 지원받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정호인가? 5347번인가? 인간인가? 괴물인가? 11년 동안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동료를 배신했고 음식을 훔쳤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저를 괴물로 만든 건 아닐까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 2회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호 씨,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생존자는 때로 끔찍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팔았습니다. 탈출하려던 사람을 신고했어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의사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편의점, 스마트폰, 인터넷. 세상은 제가 없는 동안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뭘 쓸 수 있겠습니까?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정치범 수용소 재소자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용소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임금도 받았고 쉬는 시간도 있었고 맞지도 않았으니까요. 공장 동료들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뒀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정말 그렇게 나빠요? 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정치범 수용소도 정말 있어요? 네,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동료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지옥을요. 말하기 힘듭니다. 미안합니다.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2008년 여름 저는 북한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시라고요? 네. 11년이나 계셨다고요? 네. 활동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거기서 그렇게 오래. 그리고 탈출까지.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였습니다. 10명, 20명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번호는 5347번이었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1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쥐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어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 성민도 죽었습니다. 저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준 8534번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임무요. 그들의 목소리가 되는 임무요. 증언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퍼뜨려 주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증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TV 인터뷰를 했고 신문 기사가 났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이나 문서 같은 거요? 북한을 비방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21세기에 그런 지옥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제 몸이 증거였습니다. 팔에 새겨진 5347번 숫자, 채찍 자국들, 영양실조로 망가진 이빨, 고문으로 부러진 손가락. 이게 증거입니다. 제 몸이 증거입니다. 2009년 저는 유엔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앞에서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지금도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여자, 남자.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가족에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잘못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세계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저는 책을 썼습니다. 5347번 정치범 수용소 생존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1년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으니까요. 매일 글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악몽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성했습니다. 400페이지의 증언이었습니다. 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김씨, 성민 8534번,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출판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편지는 한 탈북자에게서 왔습니다. 이정호 선배님, 저도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선배님 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이 대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2012년 저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직업은 증언자였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활동가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어디든 갔습니다. 수용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해도 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성민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 저 죽으면 세상에 말해줘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8534번의 말도요. 넌 나갈 수 있어. 꼭 나가야 해. 그리고 우리 대신 말해줘.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들과요.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15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탈북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해했습니다. 제 악몽을, 제 트라우마를, 제 사명을요.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해요. 계속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내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2017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유로운 아이였으니까요. 딸을 안고 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용소를 모를 거야. 굴줄임도 두려움도 억압도 모를 거야. 자유롭게 자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거야. 세상에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강연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증언했습니다. 유튜브, 줌, 소셜미디어.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다고.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수용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2024년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나온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꿉니다. 덜 자주 꿀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PTSD도 여전히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고 좁은 공간이 무섭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북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를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으세요? 증오 없이? 증오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에 갇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증오보다 강한 게 있으니까요. 뭔데요? 사명감입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야기 절대 잊지 않을게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성민아, 8534번, 리 할아버지, 리 할머니,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모든 분들.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자유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배웠어. 그래? 뭘 배웠는데? 북한은 자유가 없대. 그리고 아빠가 거기서 왔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래.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는 용감하지 않아.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딸 같은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밤도 저는 악몽을 꿀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꿀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언자니까요. 생존자니까요.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수용소는 아직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담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5347번이 아닌 이정호로서요. 숫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요. 침묵 속에 죽어간 이들의 목소리로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용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요. 나는 걔보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았으니까요. 이정호 5347번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